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병원들은 119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갖도록 합의했고 정부와 대구시의 추가 대책도 필요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요구 들어보고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5월 3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은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옥부분기점 부근에서 1km 정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성선아들목에서 서대구 영업소까지 잠시 속도 줄이다가 이후 원활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다부터널에서 차간거리 좁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제속도 내서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파티마 삼거리 부근에 작업 있습니다. 지체와 서행으로 이동하겠는데요. 다소 답답하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이동하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두류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방향으로는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양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으로는 도곡내거리 지나실 때 신호 2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북비산로 백옥의 삼거리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경북 지역 23도에서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7.4도, 습도는 47%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금호강 지류인 팔거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2주 정착시키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강제 포획이 아닌 자연 유도 방식으로 수달의 보금자리를 옮기는 건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라 관심이 쏠립니다. 대구 북구청은 최근 팔거천 수달 정착 및 이주를 위한 보금자리 조성 용역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1년이지만 수달이 정착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확인된 수달은 총 6마리입니다. 앞서 북구청은 팔거천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수달 원시 서식지를 발견했습니다. 네, 자연 유도 방식이 어떤 거죠? 네, 북구청은 팔거천의 기존 수달 서식지에서 약 1km 떨어진 장소에 보금자리 4곳과 섭식 배설 장소 2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용역을 통해 팔거천에 정확히 수달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요 서식 범위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GPS 위치 좌표를 활용해 수달 출현 흔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새로 조성한 보금자리로 수달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먹이 습성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팔거천에 서식하는 수달이 선호하는 먹잇감을 파악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배설물이나 주요 이동 장소에 묻은 수달 호르몬을 이용해서 보금자리로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정착을 잘 했는지도 계속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수달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청은 수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팔거천에 대한 수달 서식 적합도 분석을 통해 위협 요인도 함께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유지 방안도 찾겠다는 겁니다. 네, 대구의 마스코트가 도시수달, 도달수인데 팔거천 수달을 통해서 생태도시 이미지가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자신을 은행 VVIP 고객이라고 소개하며 상대방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액의 자산을 은행에 맡겨 VVIP 고객 대우를 받고 있어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B씨를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5억 8,11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가로챈 금액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중 2억 4,600만 원을 반환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후 14개월의 어린 딸을 양육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팔공산 자락에 있는 서촌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을 목표로 서촌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전체 학부모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촌초를 인근에 있는 지묘초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서촌초 재학생은 2017년 120명에서 올해 31명으로 74.2% 감소했습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5.2명에 불과한데요. 1학년은 2명뿐이기도 합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기는 했네요.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폐교를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든 일이죠. 네, 서촌초등학교는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 아토피 치유 행복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더 큽니다. 지정 이후 서촌초는 교실 내부 벽과 천장, 책상 등 시설을 모두 친환경 소재로 구성하고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이런 점 때문에 서촌초를 택했다고 하는데요. 재학생 중 3분의 1이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도심을 떠나 자녀를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다는 교육 철학에 따라 서촌초로 온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진행한 폐교 찬반 투표에 따르면 33가구 중 기권한 3가구를 제외한 30가구 학부모 모두가 폐교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구시 교육청은 지묘초 통합 이후에도 아토피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네, 지난 4월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공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경북은 3.5% 상승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음식 숙박이 7.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택, 수도, 전기, 연료는 6.8%,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는 6.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구낚시연합회 회장 박동열입니다.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좋아하는 낚시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주로 낚시를 떠나는데요. 고요한 그 낚시터에 앉아 있다 보면은 쓸데없는 상념도 사라지고 앞으로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념에서 잠겨 있다가 붕어가 입질을 할 때 전해오는 그 맛을 느낄 때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5월부터는 감성돔이라든가 고등어, 쭈꾸미 등 11개 어종의 거머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봄철에는 고기들이 산란기이기 때문에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고 또 수산 자원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포획하지 마시고 거머기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낚시인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 자리는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낚시를 시작하고 사용한 미끼, 떡밥은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꼭 집으로 가져오셔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칙을 꼭 지켜서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낚시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119 구급대를 통해 이송되는 환자가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해 재이송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으로 응급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서 지역의 응급 의료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데요. 필요한 대책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을 통해서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0년 4세 장중첩증 환자가 대구의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제트 치료를 받지 못하고요. 구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장파열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 보건복지부는 관련 대학병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신규 병원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또 응급의료 기관 기금 지원 제한 및 감액 또 전문의 면허 정지 등을 내리는 등 이 페널티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 이후에 대구시와 대형 병원들은 허술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이송과 수술 등을 노력했지만 또다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속칭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사실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응급 환자 이송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응급 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19 구급대가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허점 때문인데요. 응급실 감이나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역의 응급실 과밀화의 구체적인 실태는 어떤가요? 대구는 3차 병원인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 대형 병원이 6곳이나 있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위급한 환자가 갈 곳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러나 이런 일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이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2021년 대구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20만 9,957명으로 하루 평균 575명인데 비해 응급 병상 수는 337병상에 불과해서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은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대구는 응급실 감염도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고 구조적으로 그간의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급실 감염도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2020년 기준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의 치료가 사망사 수도 보면 1,13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 인천, 강원, 전남, 경북에 이어 6번째인데요. 그런데 이 강력시 간에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병원이 많으면 그만큼 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예, 그렇죠. 이 3월 19일 일 오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좀 복귀해 보면 대구 시내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 대형 병원 6곳이 여러 이유로 응급 환자를 받지 못했고요. 중소규모 병원 한 곳에 갔지만 치료가 힘들어 다른 곳에 전화를 했고 또 이 또한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달서구의 중소규모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한 거거든요. 네. 이번 사건은 병원 이송 단계에서 119 구급대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면 어느 병원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시스템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응급실 감염인데요. 네. 이 대학병원인 상급 종합병원은 전국적으로 총 45개가 있는데 대구에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의 의료 생태계는 상급 종합병원은 많고 허리 역할을 하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병상은 매우 부족하다는 건데요. 네. 대구의 이 상급 종합병원은 접근성이 좋아서 경증 환자조차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려 오래전부터 응급
응급실 가미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지역인데요. 네. 이 대구뿐 아니라 경북, 경남에서조차 응급 환자가 올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신속히 치료받아야 할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메디시티에도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역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들이 모여서 응급 환자 이송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이번 대구 사건을 좀 공동 조사 중이고요. 또 경찰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시민적 관심사도 매우 높아서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월 25일 6개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응급 환자의 수용 문제 해결책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119 구급대에 부여하는 결단을 내렸고요. 이는 이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가 이 전산망을 통해서 응급실 병상 여유나 또 이송 거리 등을 참고해서 순차적으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되, 환자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병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 같은 합의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대구 사건 등에서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도되고요. 네. 또 치료도 못 받고 길에서 숨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법적 권한은 아니지만 대구의 대형 병원이 119에 이 권한을 부여한 셈인데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구 소방안전본부와 병원을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라던가 앞으로 계속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5월 1일부터 119 구급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119 구급 지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상계팀 6명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네. 구급 출동의 강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 병원 선정이 어렵거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이송병원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네. 대구 대웅이병원이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119 구급대에 부여하기로 한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를 제도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 병원이 사정이 생겨 수용에 난색을 표하거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응급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다시 과거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119 구급대가 환자의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송 단계에서의 권한을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대구시나 대구시의회, 그러니까 대구시 지역 차원에서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앞서 얘기했듯이 현재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사건을 공동 조사 중이어서 네.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없는데요. 네. 대신 이 대구시의회 이민한 대구시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네. 5월 4일 내일입니다. 300회 임시의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과 응급의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또 응급의료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네. 이 최근 발생한 사건 등으로 기존 제도를 전면 개정해서 지역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네. 이 예산 추가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대한 정부 역할의 강화와 예산 지원 등이 좀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위법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대구시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초를 다투는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10년 사건처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네. 관련 병원에 페널티만 준다면 이 같은 사건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가려 강력한 조치를 취하되 6개 대형 병원에서 결단한 것처럼 정부와 대구시가 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의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실효적이고 제도적인 특단의 대책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필수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또 응급의료 체계는 붕괴되어 응급실 가밀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와 대구시가 특단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응급실 과밀화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다시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네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로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 동서 화합을 위해서 이제 대구와 광주가 올해 공을 들인 사업이에요.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두 지역 공항 특별법이 동시 통과된 후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해 이달 내로 초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특별법의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지난 2020년 국토부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지표인 BC가 기준치의 절반인 0.5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타를 면제하고 달빛 고속철도를 조기에 건설하자는데 영호남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난관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올 1분기까지 세임 예산보다 세수 실적이 부족한 이른바 세수 펑크 규모가 28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 3, 4분기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해 정부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업비 4조 5천억 원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면서 예타까지 면제하는 특별법에 기획재정부가 완강히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난달에 TK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 대구 경북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TK 정치권에서도 신공항 특별법과는 달리 달빛 고속철 특별법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앞서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국회사에 전무합니다.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똘똘 뭉쳐도 철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느린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항특별법에 이어 철도 특별법까지 제정함으로써 특별법 만능주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전례가 없으면 사실 추진이 쉽지 않은데요. 이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로 보이는데 해법이 없을까요? 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은 여야 대선 공약에다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어 사업 추진은 확정적입니다. 언제 건설되느냐가 문제인 건데요.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에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을 여야 공통 공약으로 명시한 후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자는 대안이 나옵니다. 대선에 이어 총선 공약으로까지 지정되면 특별법 제정에 큰 힘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대내외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정부 동의도 이끌어내기 쉬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무엇보다 경기가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네, 다음 키워드는 3전 4기입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3전 4기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3월에 발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항 남구와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 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최근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법안 심사에 앞서 정부 부처의 입장을 정리한 검토 보고서가 제출됐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특별법 발의는 이번이 4번째인데요. 앞서 지난 3차례 발의 때는 모두 행정안전부 등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음으로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겁니다. 네,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서해 5도 특별법과 쌍둥이법입니다.
2010년은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한 해인데요. 이에 국회는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상 유일한 도서 지역이자 북한 국경 접경 지역임에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특별법이 통과되면 울릉 주민들은 노주택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정주 생활 지원금 지급, 대학 정원에 입학 등의 수혜를 받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주민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도 우선 설치됩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특별법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특별법은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 발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엔 올 하반기에나 차례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여야 지도부에 특별법에 조속한 심사를 설득했습니다. 특별법이 여야 중점 법안으로 채택되면 순서를 앞당겨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7월 통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심사에 착수하기만 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울릉군에서도 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화요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는 등 특별법 제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달 울진에서 열린 경북 도민체전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 울릉은 대한민국에서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25도, 김천은 27도까지 오르네요. 그런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은 또 비 소식도 있다고 하네요. 5월 3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